원장님께서는 국소마취라는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장점이 더 있는 건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이 국소마취라는 수술이 훨씬 더 좋다,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개증명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처음부터 국소마취로 수술한 게 아니고 대학에 있을 때는 당연히 전신마취, 하반신마취하고 수술을 했는데, 비뇨기과 의사라면 다 알겠지만 이 전개증명류 수술이 혈관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 이후에 놓친 혈관들이 척방혈류라 그래서 코라테러스큘레이션으로 재발률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지금 수술해주는 환자들 중에서는, 제가 본 환자 중에서 재발 가장 많이 한 환자는 수술하고 5번 재발한 환자도 봤거든요. 그 5번 중에는 유수 대학병원도 포함되어 있고 색전술 같은 영상의학과에서 치료했던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5번이나 재발되나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재발률이 꽤 높은 수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재발률이 이렇게 높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을 하고 난 뒤에 마취를 국소마취로 해야 되겠다 한 결론을 이뤘는데, 국소마취라는 게 뭐냐면 신경 차단술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부위와 고환들에 가는 신경들을 차단을 해서, 국소마취하면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전신마취나 하반신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훨씬 더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고, 하반신마취를 하게 되면 끼워야 되는 폴리 소변줄을 끼지 않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그렇게 수술을 해보니까 재발률이 정말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재발률에 비해서 제가 수술해서 현재 재발한 환자들을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중요한 게, 국소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하면 수술 마지막에 수술대를 제가 거의 세워요. 리버스 트렌델버그 포지션이라고 그래서 수술대를 세워서 환자를 선 상태처럼 만들어서 발살발을 시켜요. 복압을 상승시켜서. 그러면서 이제 확대경을 끼고 수술하기 때문에 확대경 발살바 상태에서 내가 놓쳐있는 자그마한 배인 정맥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놓친 것들을 다 캐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 병원에서 수술을 전신마취나 하반신마취 해서 수술한 거에 비해서 재발률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3번 이상 재발했던 환자들 수술해주는 케이스가 많은데 재발하지 않았거든요, 다. 그래서 그런 게 국소마취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환자분의 그 절개창도 되게 작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해서 환자 회복,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까지 하고 재발률도 낮출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장점이고, 저희도 열심히 네,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훌륭한 후배들이라서 뭐. 전개증명류가 왜 그러면 불임이 일어나는지 기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하지정맥류처럼 혈관만의 문제인데 왜 전개증명류가 생기면 불임이 되죠? 그리고 한쪽만, 왼쪽 고환에 전개증명류가 생기는데 오른쪽은 괜찮은데 왜 불임이 되죠?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첫 번째, 전개증명류가 불임이 오는 기전들이 있는데, 우리 고환은 우리 체온에 비해서 2도에서 4도 낮죠. 바깥쪽에 음낭내 몸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더우면은, 날씨가 더우면 축 처지잖아요, 그죠? 추울 때는 또 바싹 달라붙고. 그렇게 체온 조절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체 온도에 비해서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야지 고환이 제 기능을 합니다. 근데 전개증맥류가 생겨서 항상 고환 주위에 정맥이 우열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면은 일단 온도가 높아지겠죠, 고환 온도가. 그래서 열 손상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정자 형성하고 성숙이 방해가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유재만 원장이 전개증맥류의 정의를 내릴 때 말했던 것처럼 신정맥하고 그 부신정맥에서 역류하는 독성 대사물들이 고환에 영향을 다이렉트로 미치기도 하고요. 그다음 정체된 정맥류로 인해서 2차적인 저산소증이 옵니다. 저산소증이 오면 왜 고환이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고환이 어떤 기관이냐면은 뇌하고 고환하고가 단위 무게당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산소에 가장 민감해요. 뇌처럼.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게 뇌인데, 고환도 단위 무게당으로 따지면 뇌만큼 산소를 많이 씁니다. 영양분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오면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불임이 올 수 있고, 그다음 이 전개증맥류로 인해서 그 레이딕 세포라는 간질 세포의 기능에 손상도 오고 조직학적 변화도 와요.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고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또 약간 스마트하고 빠릿빠릿한 환자들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원장님, 왼쪽 고환에만 지금 난 전개증맥류인데 오른쪽 고환은 정상 작동하는데 왜 그러면 불임이 오죠? 오른쪽은 정상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개증맥류가 있는 환자들의 그 고환의 조직학적 변화나 손상들을 추후에 보면은, 물론
정계정맥류가 있는 좌측 고환의 조직학적 변화나 손상이 훨씬 크지만 우측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면역학적 기전으로 서로 상호 교통을 하기 때문에 좌측의 문제가 우측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고환염전이 있을 때도 고환을 띄주는 이유는 고환염전이 와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을 놓쳐서 고환을 띄줘야 되는 이유가 반대쪽 고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역학적 기능 때문에 불임이 온다는 사실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보다 너무 더 좋은 내용을 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합병증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확하게 늘어난 정맥들만 잘 제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합병증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하는데 이제 혈관 옆에 이제 임파선 같은 게 보통 이제 같이 지나가는 임파선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나쁜 그런 성분들을 이제 치료해서 하는 이제 그 길 같은 건데 그런 거가 이제 좀 같이 차단이 되면 그게 원활하게 이제 임프액 같은 게 배출이 안 되면서 이제 고환이 붓는 뭐 음낭 수정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이제 김태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발률을 극히 이제 줄이는 이제 방법들을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재발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맥만 원래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고환으로 가는 이런 동맥이 어쨌든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온다고 하면 이제 고환에 들어가야 되는 피가 못 들어가면서 고환에 위축이 와서 오히려 이제 고환을 살려다가 더 안 좋은 결과를 끼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는 있을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방지하는 이제 수술할 때 그런 이제 테크닉들이 있으니까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큰 합병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말씀만 들으면 정말 끔찍한 합병증인데 그렇죠. 실제로 임상 또는 병원에서 경험하기에는 뭐 거의 드문 일이라서 너무 또 듣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원장님 그럼 수술하고 나서 정액 소견이 안 좋았던 분들은 좋아졌는지 뭐 이런 검사 같은 건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3개월 저는 수술하고 난데 3개월 이후에 합니다. 그리고 후배 원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술의 방법들, 치료의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정계정맥류 수술을 아까 우리 유경호 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비뇨기과 의사가 하는 수술적 치료가 있고요.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경피적 색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비뇨기과 의사가 하는 수술적 치료도 절개술이 있고요. 그다음 요즘은 복강경 수술도 있습니다. 후복막 쪽으로 들어가는 복강경 수술도 있는데 제가 지금 주로 하는 것들은 재발률이 가장 낮고 수술 효과가 가장 좋다는 절개 수술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후복막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서해부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서해 하부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술의 결과가 가장 좋은 건 서해 하부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술 결과도 좋고 그다음 경피적 색전술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수술을 하고 재발한 환자들한테 한번 근유는 해볼 만하지만 첫 시술로 근유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장단점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해봐야 되고 텍스트적으로도 경피적 색전술은 수술하고 재발한 환자들한테 근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만 조금 관심 가지고 해준다 그러면은 재발률도 낮추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론적으로 그런 환자가 많이 찾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3번 이상 재발한 환자들을 수술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다 색전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랬던 경우라 그래서 조금만 제가 이야기했던 그렇게 마취부터 시작해서 수술하면서 세워서 하는 그런 발살바 마뉴버를 통해서 조금 신경만 써준다면 수술의 효과, 채소 절개를 하면서도 수술의 효과. 사실은 제가 아까 유경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강경의 장점이 수술 흉터가 적다고 그러잖아요. 복강경 뚫은 구멍하고 제가 절개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복강경하고 크기 정도의 같은 크기의 절개로 하기 때문에 복강경만큼 수술 흉터가 적게 남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 털 있는 부위에 주로 그렇죠. 하시니까 털이 가리면은 털이 이제 자라고 나면은 이제 뭐 거의 보이지도 않죠. 상탈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고 바지 정도면 거의 가려지잖아요. 이렇게 허리띠 라인 정도에서는. 그 지금까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정계정맥류는 당일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당일 수술, 당일 퇴원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는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입원도 안 합니다.
근데 만약 입원을 원한다 하더라도 당일 입원, 납병동 입원만 합니다. 뭐 국소마 치료하는데 거의 포경수술, 정관수술 이렇게 퇴원하는 거죠. 물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간단히 어떻게 보면 근데 수술 상처는 포경 수술보다 적게 훨씬 더 남죠. 맞습니다. 이만큼 하는 거랑 요만큼 하는 거랑 동생도 한 다음날, 첫날만 조금 아프고, 통증도 그냥 뭐 당연히 걸어서 나갈 정도의 통증이고, 다음날 정도만 돼도 그 통증도 거의 없어서 그냥 일상생활 다 하더라고요. 사실 물론 이제 조심은 해야 되겠죠. 이게 다른 원장님께서 우리 아들 포경수술 좀 해줘 해서 해드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우리 애가 집에 가더니 엄청 아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가족분들을 직접 보셨으니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거의 안 아파하신다는 거. 유재영 원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정계종민류가 있으면 정자의 DNA 구조가 이상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고환의 온도가 그 원래 온도보다 좀 더 높아지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정맥피는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정맥피는 조금 우리 몸에 좀 나쁜 성분들을 이제 끌고 가는 혈관이니까 조금 거기에 이제 활성산소 같은 나쁜 성분들이 이제 그쪽에 산화를 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자의 DNA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생활과 관련된 질문도 있는데 자위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 사실 정계전맥류가 생기는 이제 근본적인 기전이 사실은 뭐 아주 명확하게 뭐 밝혀져 있지 않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고환에 있는 피가 정맥을 따라서 심장을 올라가려면 그게 다시 고환으로 역류가 되지 않도록 그 판막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만 있지 다시 고환으로 내려가지는 않게 하려는 이제 우리 몸에 기전이 있는데 그 판막이 조금 약해지는 게 이제 주요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계전맥류는 약간 애초에 그런 기능이 떨어진 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 자위나 이런 걸 해서 힘을 좀 많이 준다고 해서 갑작스레 생기는 건 아니긴 하겠는데 근데 뭐 애초에 이제 정계전맥류가 있으신 분들이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자위를 많이 하면 그런 이제 통증이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는 물론 당연히 있겠죠. 예, 근데 그거 자체 때문에 생긴 거에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질문들이 상당히 참 재밌는 질문들이 많은데 우리 유재만 원장이 잘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정맥류, 정계정맥류, 치질, 치액 이런 질환들은 네 발 달린 동물한테는 안 생기는 질환이에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직립보행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구의 중력을 받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지구의 중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질환들이 치질이든 치액이든 치열이든 그다음 하지정맥류든 정계정맥류가 생기는데 우리 유재만 원장이 아까 설명을 상당히 잘 하셨듯이 왜 좌측 그러면 정계정맥류는 좌측이 주로 많이 생기느냐? 판피니폼 정맥총이라는 데서 고환에서 올라가는 정맥들이 한번 모이는 판피니폼 정맥총에서 신정맥으로 좌측은 직각으로 올라가요. 신장정맥으로 직각으로 올라가는데 우측은 대정맥, 하대정맥으로 사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정맥이 빨아들이는 압력들이 훨씬 높겠죠. 그런데 또 사각으로 올라가니까 지구 중력을 덜 받고 좌측은 신장정맥으로 올라갔다가 신장정맥에서 하대정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신장정맥은 대정맥에 비해서 적은데 90도로 올라가니까 좌측에서 판부전이 정맥의 판부전이 그러니까 판고장이 정맥의 밸브가 고장이 잘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환 자체가 생기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은 자위하고 생기는 기전하고는 다른데 왜 환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위행위를 하고 할 때도 복압이 들어가겠죠. 사정하고 할 때 막 힘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정계정맥류가 조금 더 심해지는 그레이드 1은 그때만 생기는 거니까 기존에 그레이드 2든 3든 있고 하면은 아무래도 압력이 더 걸리면서 복압이 걸리면서 우려되는 정맥들 양이 많으니까 통증이 더 느낀다고 하지만 그게 정계정맥류를 생기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질환이 왜 생겼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직립보행하면서 지구 중력을 받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넓게 그러니까 치질, 치액 이런 질환처럼 하지정맥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유튜브에 달렸던 댓글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정계정맥류 초기여서 고환 통증이 전혀 없었는데 불임이 될까봐 색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도록 왼쪽 고환에 통증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시술 병원에서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색전술을 텍스트적으로는 첫 수술로 권유하지 않고 재발했을 때 선택적으로 권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색전술을 하면서 예기치 않은 다른 정맥의 폐색들이 다른 혈관들의 폐색들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 폐색을 했던 그 코일이나 이런 것들이 마이그레이션 이동이 되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 질문드리던 환자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지금 색전술 이후의 고환 통증은 시술한 병원에서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 색전술이 잘 됐다는 가정 하에서 생각한다면은 다른 원인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색전술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남아있는 정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색전술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 다른 예기치 못한 다른 혈관들의 폐색 때문에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원인을 찾아지면 통증은 당연히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의학과 쪽에서 원인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비뇨기과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하나하나 찾아보면 통증의 고통에서는 해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색전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또 염증을 진단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긴 한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색전술을 받았는데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보면 다른 염증성 질환이 있어서 다시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하면 좋아지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고환 통증의 원인이 정계경련염 말고 다른 질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유재모 원장님께 한번 드려봐야겠습니다. 정계정맥류가 양측 다 1, 2기 정도로 경미하게 있는데 병원에서는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꼭 뭐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정자 상태도 괜찮고 꼭 불임이 오는 게 아닌데 양측이라도 꼭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사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계전맥류는 우리나라 남성의 10에서 15%가 가지고 있고, 그분들 중에는 사실 모르고 지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뭐 그분들이 다 불임이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남성 불임의 거의 뭐 1차성 불임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는 정계전맥류가 원인이 된다고 하고, 2차성 불임의 한 7, 80%는 또 정계전맥류가 또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원인인 건 맞지만, 대부분의 정계전맥류, 뭐 양측이든 한쪽이든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무증상인 거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수술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단지 이제 정계전맥류는 아까 김태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뭐 진행성 질환이고, 서서히 이제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이제 고환 기능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당연히 수술할 필요 없지만 뭐 내가 나중에라도 임신 예정이 있다 하면은 대략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액검사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김태원 선생님 혹시 그렇게 정자 상태가 괜찮은 정계전맥 환자분들을 보통 이 정액검사를 뭐 어느 정도 간격으로 보통 이 마지막 질문이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을 수술을 해줄까 말까의 현실적인 고민하고 연관되는 질문이라서 되게 저도 관심 있게 우리 유재만 원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정계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계정맥류가 불임을 야기하는 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기전들을 보면은 정계정맥류는 한번 진단되면 자연 소실은 없다고 했던 거 하나, 저절로 좋아지는 질환이 아니라는 거 하나, 그다음 정계정맥류가 진단되고 나면 정계정맥류는 여러 가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아까 유경 원장이 유재만 원장한테 한 질문 중에서 정자의 DNA 바뀌지 않나, 손상이 있지 않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계정맥류가 고환의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합니다.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기준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온도 상승, 열 손상으로 인한 거랑, 그다음 그 독성 대사 산물들이 역류에 의해서 오는 거랑, 그다음 간질세포의 변화에 의해서 오는 거랑, 그다음 저산소증에 의해서 오는 거랑,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레딕 세포의 조직학적 변성이 와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에 아까 해당되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언급하면은, 통증이 심할 때, 정액검사 소견이 이상이 있을 때, 그다음 고환의 20% 이상 부피의 축소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이거는 따지지 말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 둘째 아들은 그 기준에 아직 안 들었다 그랬는데 수술을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계정맥류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서는 이런 지속적인 고환 손상이 있다는 거는 확실한 상황 하에서 과연 수술을 해주는 게 이득인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내가 당장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계정맥류는 있지만 정자소견이 정상이다 그러면 수술 권유하지 않아요. 저도 빨리 아기 가지세요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은 진행성이기 때문에 늦추지 말고 지금 계획을 했다 그러면 아기를 가지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액검사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수술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젊은 애들이에요. 저희 아들처럼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층에서 청소년기 이후에 진단되면 자연 소실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결혼하는 연령층이 30대 초중반 이후에 되는데 10년 동안 지속적인 고환 손상을 초래하는 것들을 방치하는 게 나은지, 물론 다 불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유재만 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불임이 되는 건 아닌데, 제일 간단한 수술로 불임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불임을 막을 수 있는 이 수술이
젊은 환자를 상대로 해주는 게 이득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관찰을 한다 그러면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정액검사 근무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정액검사 봅니다. 봐가지고 계속 좋은 상태로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현실론적으로 많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인데 정액검사 재검은 반드시 1주 이후에서 3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번 정액검사에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재검을 하는 거는 검사한 시점에서부터 1주에서 3주 이내에 해야지 우리가 적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 사실은 현장에서 우리 비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적정 기간 동안 6개월 정도에서 저는 보는데 조금은 검사 결과가 보드라인에 있다 그러면 땡겨서 3개월 정도 해도 되고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아무리 늦춰도 1년에 한 번씩은 결혼해서 아기 가지기 전 단계까지 수술 안 하고 정계정맥류 있는 환자라 그러면 정기적인 체크업은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우리 김태원 대표원장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거 영상을 공개하기가 좀 아까운 나 혼자 알고 싶은 내용도 많은데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원장님 이렇게 저희 질환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셨는데 그동안 심포지엄이나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응해주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또 촬영을 해보시니 어떠신지 한번 소감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표원장으로서 후배 원장들이 이런 유튜브 찍고 하는 것들을 아주 대견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다가 당사자가 돼서 찍으니까 새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런 촬영을 준비하고 하는 후배 원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또 알게 돼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고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촬영해 주신 우리 감독님하고 예관계자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지만 그래도 또 말씀드렸을 때 선뜻 응해주시고 이렇게 질환까지 선정을 해줘서 오늘 정말 좋은 영상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정계정맥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아까 정액검사도 말씀하셨지만은 정액검사 받고 그냥 소견이 안 좋으면 그냥 다음에 다시 올게 하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저희 원장님들 앞에서는 간단한 검사만 통해서도 또 정계정맥류라든지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치료까지 나간다면은 오늘 쭉 들으신 것처럼 정말 간단하게 회복도 빠르고 그다음에 아까 1억까지 썼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1%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도 수술 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간단하게 저렴하게 그다음에 효과도 좋게 재발도 없이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까지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김태원 원장님 모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모시고 다른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